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나요, 아가씨? 울지 말아요. 제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말아줄게요. 밥은 먹었어요? 응, 더 이상 울지 말아요. 배가 안 차면 솥에서 더 덜어줄 테니까요. 어느 고요하고 서늘한 늦은 오후, 서울의 한 낡은 동네에서 잔치국수 포장마차를 끄는 청년 지우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리어카를 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무거웠고 파는 음식은 소박했으며 그의 하루하루는 그저 낡은 깡통에 담긴 짤랑거리는 동전 몇 개를 세는 것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의 시선이 동네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홀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여성에게 멈추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연민으로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선의에서부터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포장마차의 낡은 바퀴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구를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훈은 그 소리를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익숙하게 여겼다. 매일 저녁 같은 소리, 같은 길, 그리고 그를 그저 배경의 일부로만 여기며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 지훈의 나이는 28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월을 짊어진 듯했다. 거칠어진 손, 숯과 간장 때문에 언제나 거뭇거뭇한 손톱 끝. 그가 입은 티셔츠는 아무리 빨아도 멸치 육수 얼룩이 배어 있어 결코 새하얗게 보이지 않았다. 이 낡은 포장마차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를 넘어 너무나 거대하게만 느껴지는 세상과 그를 단절시키는 얇은 경계선이기도 했다. 포장마차 서랍 안에는 낡은 과자 틴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있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지우는 몰래 그것들을 세어보곤 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일 국수 소면과 멸치, 가스를 살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단순한 계산은 종종 그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그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삶은 그에게 침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을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그가 상실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채 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다가 지쳐버렸다. 그때부터 지훈은 세상은 결코 누군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날 늦은 오후,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주황빛 노을이 상점의 유리창과 어젯밤 내린 비로 고인 무릉덩이에 반사되고 있었다. 지훈은 길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찌그러진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그는 다시 리어카를 밀어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때로는 활기찼고 때로는 그의 삶처럼 적막했다. 크게 웃고 떠드는 학생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어머니,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에게 진정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것은 지훈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주목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풍경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멈추지 않는 지출 목록이 맴돌았다. 밀린 월세, 바닥을 보이는 가스통,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 그는 억지로 그 생각들을 밀어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공원이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나무들이 말없이 서 있었고 철제 벤치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곳에서만큼은 장사가 잘 되기를 항상 바랐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독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그는 나무 그늘이 있는 보도블록 쪽으로 리어카를 세웠다. 오른손으로 솥뚜껑을 열어 육수를 확인했다. 따끈한 열기와 함께 멸치 육수와 볶은 호박, 파의 냄새가 어우러져 퍼졌다. 평소라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냄새였지만 그날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무심코 주변을 훑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공원 벤치 끝에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금발의 머리카락은 며칠은 빗지 않은 듯 엉켜 있었고 몸은 잔뜩 웅크린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오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지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무언가를 마음속에 억누르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불쑥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포장마차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시야의 가장자리에 맺힌 그녀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 지루한 일이었지만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무시하려 해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삶조차 버겁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타인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일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명확하고 단순한 생존의 논리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생존의 논리는 연민의 감정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는 3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떤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져 그녀가 있는 벤치로 향했다.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이 흔들렸고 도시의 백색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한 걸음 이후로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머릿속에서는 동전을 세는 소리와 눈앞에 있는 창백한 얼굴이 뒤섞였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등 뒤에 남겨진 포장마차는 주인의 삶이 소리 없이 바뀌는 방향을 지켜보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거리는 짧았지만 체감되는 시간은 길었다. 그녀는 불규칙하게 숨을 쉬며 어깨를 천천히 들썩였다. 보이지 않는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듯했다. 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낯선 이에게, 그것도 언어가 다를지도 모르는 이국적인 외모의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발이 이곳까지 그를 데려왔다. 마침내 그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저기요, 동자나,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힐 듯 작고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가 흐른 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되고 젖어있는 파란 눈동자가 지훈을 향했다. 혼란, 지침,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을 열었다. 미안, 죄송해요. 저 한국어 잘 못해요. 그녀의 발음은 어눌했고 목소리는 희미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들은 척했다. 그는 벤치를 가리킨 다음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최대한 친근하게 보이려 애썼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작게 대답했다. 헤일리예요. 지훈의 귀에는 낯설게 들리는 이름이었다. 그는 잘못 듣지 않기 위해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일 때 헤일리의 배에서 작지만 선명하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부끄러움에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지훈은 멀리 떨어진 자신의 포장마차를 돌아보았다. 솥 안의 육수는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훈은 헤일리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포장마차로 달려갔다. 오랜 세월 몸에 밴 듯 그의 손은 기계적이면서도 정성스럽게 움직였다. 따뜻한 국수에 진한 육수를 붓고 김가루와 파를 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득 찬 국수 한 그릇. 그는 리어카 밑에서 생수 한 병도 꺼냈다. 원래라면 그날 밤 자신이 마셔야 할 물이었다. 지훈은 국수 그릇을 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짧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헤일리는 커다란 눈으로 다가오는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은 국물이 넘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그릇을 내밀었다. 먹어요. 그는 그릇과 자신의 입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다. 헤일리는 오랫동안 국수를 바라보았다. 피어오르는 김, 낯설지만 위안이 되는
따뜻한 향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첫 입을 먹은 후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두 번째 입을 삼켰을 때 그녀의 두 눈이 감기며 어깨가 세차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국물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지훈은 당황하여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헤일리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멋쩍게 뒷목을 긁적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녀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헤일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국수를 먹었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국수는 그녀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를 해방시키는 듯했다. 지훈은 벤치 끝에 거리를 두고 앉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동정심, 두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오후가 지나가며 주황빛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공원은 점차 조용해졌다. 지훈은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늘은 아직 국수 한 그릇도 팔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헤일리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신 뒤 손등으로 입가를 닦았다. 여전히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았다. 호흡도 안정되었고 한껏 웅크렸던 어깨도 펴졌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까운 침묵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궤도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공원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이 노란 빛을 뿌리며 하루가 끝났음을 알렸다. 헤일리는 텅 빈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히 쥐고 있었다. 마치 그 빈 그릇이 단순한 식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고맙습니다. 그녀가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받아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무언가에 발목이 잡힌 듯 멈칫했다. 헤일리는 텅 비어가는 공원을 둘러보았다. 도시의 소음은 더 바쁘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갈 곳도 없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돈이 없다는 것,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호텔도 없고 너무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질 듯 희미했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자신의 좁고 허름한 반지하 방, 챙겨야 할 포장마차, 낯선 외국인 여성을 집에 데려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쏟아낼 오지랖과 시선들, 모든 이성적인 이유들이 충돌했다. 그는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다. 밤이었다. 갈 곳 없는 연약한 이방인에게 서울의 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같이 가요. 결국 지훈이 짧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헤일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눈을 깜빡였다. 지훈은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걸어가는 신ям을 했다. 같이 가자고요. 헤일리의 표정이 변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이번에는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넘어질까봐 한 발 다가갔지만 헤일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향해 나란히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아무런 대화도 스킨십도 없는 어색한 걸음이었다. 공원을 벗어나는 리어카의 삐거덕거리는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지훈의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어두웠다. 작고 오래된 식당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튀김 냄새, 배달 오토바이의 매연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헤일리는 지훈의 뒤를 바짝 졸졸 따라갔다. 그녀의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비좁고 가파른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지훈이 멈춰서서 그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은 가로등 하나만이 깜빡거리는 적막한 곳이었다.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지훈은 익숙하게 그중 한 건물의 계단을 반쯤 내려갔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문 앞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꽂기 전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작은 망설임 끝에 그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리스 하나, 작은 선풍기 한 대, 구석에 놓인 휴대용 가스버너와 냄비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방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는 공간이었다. 헤일리는 문지방에 서서 표정 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그녀가 실망하거나 도망칠 것을 대비하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헤일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피곤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안전해 보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에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좁은 방 안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바깥의 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반지하 방 안에서는 두 명의 낯선 이들이 어색하게 서서 계획에도 없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하나의 운명선 위에 함께 서 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방은 평소보다 훨씬 좁게 느껴졌다. 지훈은 문가에 서 있었고 헤일리는 방 한가운데 서서 더 이상 움직이기를 주저했다. 낡은 선풍기가 웅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반지하의 후덥지근한 공기에 국수 냄새와 싸구려, 비누 냄새가 섞여났다. 지훈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가리켰다. 앉아요. 헤일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매트리스 끝에 앉았다. 등은 살짝 굽어 있었고 두 손은 티셔츠 자국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지훈은 낡은 선반에서 생수 한 병을 더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뒀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밖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오토바이 소리와 선풍기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훈은 낡은 서랍장을 열어 가장 깨끗한 수건을 꺼냈다. 이거 써요. 그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로. 헤일리는 두 손으로 수건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지훈은 매트리스에서 조금 떨어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말은 너무 무례할 것 같고 어떤 말은 너무 차가울 것 같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헤일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냈다. 호흡이 안정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녀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국수를 먹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오열이 터져 나왔다. 좁은 방 안에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지훈은 당황하여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우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 처음 본 낯선 외국인이지 않은가. 왜 그래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헤일리는 고개를 격렬하게 가로저었다. 너무 지쳤어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어와 서툰, 한국어가 뒤섞인 문장들이 눈물에 젖어 뚝뚝 끊기며 흘러나왔다. 그녀는 수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하염없이 울었다. 지훈은 가슴이 저릿해짐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슬픔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장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매트리스에서 팔이 닿을락말락한 거리에 주저앉았다. 도망치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리. 괜찮아요. 그 말이 사실일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훈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긴 안전하니까요. 헤일리가 얼굴에서 수건을 떼어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눈물로 얼룩진 뺨. 그녀는 마치 지훈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지훈과 같은 눈높이로 맨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훌쩍 가까워졌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였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엔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숨 고르기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헤일리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아무도 이렇게 대가 없이 도와주지 않아요. 지훈이 옅게 미소 지었다. 여기선 보통 다 이래요. 그가 무심한 척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헤일리가 눈물을 매단 채 소리내어 웃었다. 연약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게 물을 주고 잠잘 곳을 내줬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거창한 대의 명분도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영웅심도 없었다. 그저 너무 빨리 커져버린 깊은 연민 때문일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갔다. 지훈은 일어나 선반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매트리스 위에 펼쳤다. 여기서 자요. 그가 짧게 말하고는 방구석의 맨 바닥을 가리켰다. 난 여기서 잘 테니까. 헤일리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당신 방이잖아요. 당신이 침대에서 자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로의 눈을 몇 초간 바라보던 끝에 결국 헤일리가 고집을 꺾었다. 그녀는 매트리스에 누워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당겼다. 지훈은 벽에 기대앉아 다리를 뻗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을 남긴 채 방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계획에 없던 하룻밤. 지훈은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슴 속에서 평온함과 두려움이 기묘하게 얽혀들었다. 매트리스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헤일리의 눈가에 맺힌 마지막 눈물방울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지친 두 삶이 아무런 기약도 계획도 없이 한 공간에서 안식을 취하는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낡은 벽지를 비추었다. 지훈은 목과 등허리에 뻐근함을 느끼며 눈을 떴다. 선풍기는 밤새 돌아가 이제는 미약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잠에서 깬 첫 몇 초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고 있었다. 이내 그의 시선이 매트리스 위의 인형에 머물렀다. 헤일리는 얇은 이불을 웅크린 채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금발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간밤의 긴장과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지훈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자신의 방인데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수건을 챙겨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얼룩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헤일리는 이불을 몸에 두른 채 일어나 앉아 있었다.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혼란스러워하던 그녀의 시선이 지훈과 마주쳤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좋은 아침이에요. 헤일리가 조그맣게 말했다. 아침이네요. 지훈도 짧게 대답했다. 억지 미소나 과장된 친절은 없었다. 그저 이 낯설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작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버너를 켰다. 곧이어 익숙한 라면 수프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헤일리가 매트리스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또 요리하는 거예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두 사람은 방바닥에 마주 앉아 냄비 하나를 두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라면을 나눠 먹었다. 너무나 초라하고 단순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평소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헤일리는 음식이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었다. 지훈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곤 이내 시선을 돌렸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벽에 기대앉아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엔 다시 장사하러 나가야 해요. 헤일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따가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대사관에 같이 갑시다.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죠. 헤일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분노나 거절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듯 보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밖으로 나가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헤일리는 여전히 매트리스 위에 앉아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금방 올게요. 기다려요. 문이 닫히고 복도를 멀어지는 지훈의 발소리가 들렸다. 작은 방에 홀로 남겨진 헤일리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바깥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 낯선 반지하 방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지훈은 익숙하게 포장마차를 이끌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리어카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리어카 자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언제까지 짊어져야 할지 모르는 또 다른 생명 하나를 떠맡았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지훈은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반지하 방과 그 금발머리의 이방인에게 가 있었다. 그는 멸치 육수와 소면의 양을 조절하다가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연발했고 거스름돈을 잘못 내주기도 했다. 손님들은 오고 갔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요동쳤다. 손님이 뜸한 틈을 타 그는 금이 간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대사관 위치, 비자 문제, 출입국 관리소 등의 정보를 검색했다. 그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작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솥뚜껑을 닫고 장사를 접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해 골목길을 지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수돗물 소리와 선풍기 소리가 들려왔다. 헤일리가 물기를 닦으며 나왔다. 지훈의 커다란 티셔츠를 빌려 입은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작게 미소 지었다. 마치 그가 오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왔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좁은 방바닥에 마주 앉았다. 지훈은 스마트폰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며 번역기와 서툰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다. 대사관 방문, 출국 절차,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헤일리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가만히 들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훈의 설명이 끝난 뒤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다. 돌아가면 헤일리가 힘겹게 입을 뗐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만 바라보았다. 여기도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난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어요. 헤일리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긴 안전하잖아요. 그 말에 지훈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 낯선 현실과 서로의 감정 사이를 헤매는 미묘한 심리적 거리가 존재했다. 밤이 깊어지며 동네의 소음도 잦아들었다. 지훈은 대충 저녁을 차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숟가락질 하나조차 조심스러웠다. 말 한마디가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운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문가에 기대 앉은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대사관에 갑시다. 헤일리는 무릎을 껴안은 채
한참 동안 바닥만 응시했다. 이윽고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불이 꺼지고 지훈이 바닥에 누운 뒤에도 헤일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등지고 누운 지훈의 넓은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불을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게 된 유일한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마음속의 불안은 소리 없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짓눌리는 듯한 중압감 속에서 눈을 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방바닥에 앉아 얼룩진 벽지를 응시하다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대사관에 가는 날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불을 개고 있던 헤일리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이불깃을 꽉 움켜쥐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대답했다. 네.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집을 나섰다. 포장마차는 골목에 남겨둔 채였다. 거리는 벌써부터 차들로 막히고 사람들의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 번잡한 서울 도심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종로구에 위치한 대사관 건물은 높고 차가웠으며 삼엄한 경비와 높은 하얀 담장은 위압감을 주었다. 지훈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곁을 걷는 헤일리 역시 어깨가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처음 공원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두렵고 지치고 한없이 외로워 보이는 얼굴로 되돌아가 있었다. 대기실에서 그들은 기약 없이 기다렸다. 마침내 헤일리의 이름이 불렸을 때 지훈은 동행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문 너머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다. 일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 헤일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다가갔다. 어떻게 됐어요? 헤일리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추가로 요구되는 복잡한 증빙 서류, 엄격한 심사 조건들, 그리고 기약 없는 대기 기간. 당장 거절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사할 게 너무 많대요. 헤일리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건물을 나섰다. 바깥의 강렬한 햇살이 그들의 초라함을 비추는 듯했다. 세상은 이 두 사람의 막막한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듯 야속하게만 돌아가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오후 늦게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그 외국인 아가씨 무슨 사이야? 비자는 있는 거야. 불법 체류자 숨겨주면 큰일 나. 총각. 악의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오지랖과 시선이 이미 그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엔 충분했다. 사방에서 압박감이 밀려왔다. 마치 작은 파도들이 끊임없이 발목을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방에 돌아온 지훈은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헤일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자신의 감정이나 그녀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이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다. 그의 눈빛을 읽은 듯 헤일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면 그녀가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할게요. 그것은 떠보는 말이나 연민을 구하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심 어린 선택지였다. 지훈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시작한 일을 중간에 내팽개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이 무모함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굳은 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두 사람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축하할 일도 활짝 웃을 일도 없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을 서서히 결연한 의지로 바꿔가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서류에 빈칸을 채워나갈 때마다 두려움은 한꺼풀씩 벗겨졌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저녁 무렵 밖으로 나갔을 때 낡은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훈은 그 리어카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과거가 저기 서 있었다. 그리고 아직 뚜렷한 형체도 없는 그의 불투명한 미래가 지금 그의 옆에서 용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몇몇 이웃들은 참견 대신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평소 가장 퉁명스럽던 세탁소 아주머니조차 지나가며 툭 한마디를 던졌다. 기왕 맘먹은 거면 딴 생각 말고 끝까지 잘해봐, 총각. 투박한 그 한마디가 지훈의 굳어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 두 사람은 방바닥에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다만 솔직하고 뼈저린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솔직히 겁이 납니다. 지훈이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헤일리가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작게 소리내어 웃었다. 요란한 웃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팽팽한 긴장감의 끈을 놓아버리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이 막막한 두려움 앞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지훈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시간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흘러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도 않았다. 과정은 길고 지루했으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연속이었다. 아무런 소식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허탕치기 일쑤였다. 지훈은 여전히 매일 밤 포장마차로 나가 국수를 팔았고 헤일리는 방에서 그를 기다리거나 조금씩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당장의 삶을 멈출 수는 없었다. 솥단지 안에 멸치 육수는 변함없이 끓어올랐고 단골 손님들은 국수를 먹으며 지훈의 옆을 지키는 금발의 아내를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몇 주 후 마침내 임시 비자와 체류 허가가 떨어졌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엔 충분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화려한 예식장도 근사한 웨딩드레스도 없었다. 지훈은 옷장에 있던 가장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고 헤일리는 이태원 중고 매장에서 산 사이즈가 약간 큰 원피스를 입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헤일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객이라고는 이웃 아주머니 몇 명, 단골 손님 두세 명, 지훈의 오랜 친구 한 명이 전부였다. 축가도 환호성도 없었지만 마음을 다한 조용한 축복이 있었다. 구청 창구 앞에서 서약서에 서명을 할 때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포장마차 서랍에서 동전을 세며 내일을 걱정하던 자신이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헤일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나긴 방황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거창한 피로연 대신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낡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좁은 방, 여전히 삐거덕거리는 선풍기.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깃털처럼 가볍고 따뜻했다. 다음 날 지훈은 어김없이 포장마차를 이끌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헤일리가 그의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이방인이나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두 사람은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함께 일했다. 손님이 서툰 한국어로 헤일리의 이름을 잘못 발음할 때면 마주 보며 웃었고 누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아도 여유롭게 미소로 화답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기막힌 사연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공원 근처에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았다. 지훈이 솥뚜껑을 열자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헤일리가 능숙하게 국수를 말아 손님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훈은 국자를 든 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이 아니라 깊은 충만함이었다. 여전히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고 삶은 매일매일이 팍팍한 생존 게임이었지만 이제 그가 걷는 모든 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낡은 리어카도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도 그대로였지만 단 하나 변한 것은 그가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잔치국수 한 그릇, 그리고 낡은 반지 하방. 그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지훈과 헤일리는 작은 상가 건물의 허름한 1층을 임대해 실내 포장마차 형태의 식당을 열었다. 간판은 투박하게 직접 쓴 지훈네 국수가 전부였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김처럼 훈훈하고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식당은 그들만의 고유한 리듬을 갖추어 갔다. 아침에는 바닥을 쓸고 육수를 끓이는 것으로 시작했고 낮에는 재료를 손질하며 볶은 김치와 단무지를 준비했다. 가장 바쁜 저녁 시간이 되면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손님들로 꽉 찼고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뜨거운 열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삶은 누군가 용기를 냈다고 해서 시련을 멈춰주지 않았다. 오픈한 지 3번째 주가 되자 길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는 텅 비었고 손님은 하루에 고작 5-6명이 전부인 날도 있었다. 주방 카운터 뒤에 선 지훈은 평소보다 자주 시계를 쳐다보았다. 잊고 있었던 옛날의 불안한 습관이 고개를 들었다. 매상을 계산하고 내일의 날씨를 확인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버릇. 헤일리는 그의 굳은 표정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부지런히 식탁을 닦고 더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 갑자기 정전이 되어 식당이 암흑에 잠기고 환풍기마저 멈춰버렸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문을 닫고 일찍 집에 가려던 찰나 헤일리가 테이블마다 작은 양초를 켜서 올려놓기 시작했다. 우리 아직 영업 중이잖아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하러 들어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촛불의 아스라한 빛 속에서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른 묘하고도 아늑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낮게 웃었다. 비록 매상이 크진 않았지만 그날 준비한 국수는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그날 밤 식당 셔터를 내린 후 지훈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그가 마침내 고백했다. 헤일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끄덕였다. 나도 무서워요. 그 한마디는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었지만 지훈은 적어도 이 거친 비바람 속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 다음 시련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건물주가 불쑥 식당에 나타났다. 딱딱한 표정에 그는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재계약 때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그 말 한마디는 다시금 지훈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언성을 높이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훈은 식당의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방어적으로 버티려 했고 헤일리는 메뉴를 늘리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더 공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에 날선 긴장감이 맴돌았다. 세상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생존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누웠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피로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식당 문은 제 시간에 열렸다. 거창한 화해의 의식은 없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날 오후 젊은 여성 손님이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한 뒤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식당 맞나요?
외국인 아내분이랑 한국인 사장님이 같이 국수 파시는 영상 봤거든요. 지훈이 깜짝 놀라 굳어있는 사이 헤일리가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그들의 작고 소박한 이야기가 SNS를 타고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대단한 유명세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기엔 충분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맛이 궁금해서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사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지훈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관심 앞에 움츠러들거나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국수를 말아냈다. 몇 주 후 매상은 장마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엄청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오른 월세를 내고 먹고 살며 숨통을 틔우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어느 조용한 저녁, 지훈은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들이 직접 페인트로 칠한 삐뚤빼뚤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갈 길이 멀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곁에 선 헤일리가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린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결코 완벽하게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웅크리고 있을 생각은 없었다. 그는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작고 허름한 식당 안, 장마와 정전, 그리고 여전히 빡빡한 수입과 지출의 계산 속에서 그들은 학교에서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둘이 함께 살아남는 것은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멸치 육수가 솥에서 팔팔 끓어오르고 두 사람이 좁은 주방에서 어깨를 맞대고 있는 한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완벽하지도 쉽지도 않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진짜 현실이었다. 낡은 문이 열릴 때마다 나던 삐거덕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퀴퀴한 벽지 냄새와 구수한 국수 냄새가 섞인 이 공간은 지훈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장을 넘어 자신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늘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기 마련이다. 어느 날 아침 영업을 준비하며 지훈은 재료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계란값이 또 올랐어. 밀가루 값도 내릴 기미가 없고 가스비도 여전해. 그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장부를 덮자 테이블을 닦고 있던 헤일리가 다가와 그 앞에 앉았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지훈이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뭔가 방식을 바꿔야 해요. 헤일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행주를 반듯하게 접어놓고서야 그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변화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녀의 입술에서는 그 말이 쉽게 나왔지만 지훈에게 변화란 곧 벼랑 끝에 위험을 의미했다. 그는 수년간 포장마차를 끌며 익혀온 철저한 방어적 생존 방식에 길들여져 있었다. 소수의 단골, 그날 벌어 그날 쓰는 빡빡한 계산, 식당이라는 공간은 그의 사고방식을 더 넓게 확장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은 지훈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영업시간 단축과 연장, 추가 메뉴 도입, 심지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상 토론을 벌였다.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지훈의 머릿속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은 가장 리스크가 적은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헤일리가 직접 빚은 수제 만두를 메뉴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 레시피는 대단한 요리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그들만의 맛이었다. 처음엔 만두피가 너무 두꺼웠고 다음엔 만두소가 너무 퍽퍽했지만 조금씩 완벽한 비율을 찾아갔다. 새로운 메뉴판을 벽에 붙인 첫날 아무도 만두를 시키지 않았다. 이튿날엔 딱 한 접시가 팔렸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저녁 장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준비한 만두가 모두 동이 났다. 지훈은 텅 빈 찜기를 묘한 감정에 휩싸인 채 바라보았다. 거봐요, 통하잖아요. 헤일리가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지훈도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만두가 잘 팔려서가 아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을 무조건 거부하던 자신의 낡은 껍질이 조금씩 깨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외부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다. 깍듯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식당 안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수와 만두를 시켜 먹고는 한참을 앉아 식당의 동선과 분위기를 관찰했다. 식사를 마친 후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 중인 요식업 본사의 관계자라고 소개했다. 저희는 사장님 내외분의 스토리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하고 일관된 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인간 승리 스토리. 이걸 저희 자본과 결합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남자가 유창한 말솜씨로 제안했다. 가게를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업을 하자는 거죠. 동업이라는 단어에 지훈의 등줄기가 빳빳해졌다. 그는 곧바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의하지도 않은 채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다. 헤일리 역시 조용히 남자의 말을 경청하며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몇 개 던질 뿐이었다. 남자들이 화려한 청사진을 남겨두고 돌아간 뒤 지훈은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침묵했다. 너무 빨라요. 마침내 그가 입을 뗐다. 헤일리가 끄덕였다. 맞아요. 자본은 빠르죠.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포장된 우리의 스토리일 뿐이에요. 지훈은 그녀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그는 철저히 세상의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숨 막히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식당 문을 닫고 밤거리를 걸었다. 과거 지훈이 매일 리어카를 끌고 지나던 익숙한 길이었다. 낡은 상점들, 공원 모퉁이, 헤일리를 처음 만났던 칠이 다 벗겨진 철제 벤치, 그리고 늘 바퀴가 빠지곤 했던 패인 아스팔트 구멍. 우리가 만약 저들의 돈을 받아서 커지게 되면 지훈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헤일리도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우린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심지가 굳었다. 하지만 길을 잃진 않았죠. 그 말에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장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이 따뜻하고 소박한 정체성, 생존을 넘어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다. 거창한 프랜차이즈 계약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의 속도에 맞춰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다. 장부를 더 꼼꼼하게 정리하고 육수와 만두의 맛을 표준화하기 시작했으며 둘만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 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다.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찾아왔다. 조명이 너무 어둡다고 조언하는 손님도 있었고 심야 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손님도 있었다. 지훈은 예전처럼 타인의 말에 나를 세우지 않고 여유롭게 귀를 기울였다. 어느 주말 오후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가게를 찾았다. 유튜브에 나온 국수 파는 아저씨랑 외국인 이모다. 아이가 손가락질하며 해맑게 웃었다. 지훈도 환하게 마주 웃어주었다. 그들의 삶이 의도치 않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작고 따뜻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마감을 마치고 지훈은 식당 바닥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다. 아이고, 되다. 그가 땀을 닦으며 솔직하게 내뱉었다. 헤일리가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안아주거나 호들갑을 떨진 않았지만 그저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도 너무 피곤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성공의 기쁨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니라 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진솔하고 눅진한 웃음이었다. 그래도 지훈이 천장을 보며 말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헤일리가 애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요. 절대. 그 순간 지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확신을 느꼈다. 그들의 꿈은 그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나 그럴싸한 가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꿈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길을 잃지 않고 자신들만의 보폭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여정 앞에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낡은 벽지와 소박한 플라스틱 테이블이 전부인 이 작은 식당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두 사람은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치열하게 배워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다. 하늘은 아직 옅은 푸른빛이었고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다. 그는 셔터를 올리고 식당 앞에 서서 길게 심호흡을 했다. 다가올 이름, 모를,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했다. 그때 헤일리가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와 말없이 하나를 내밀었다. 서로 약속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그들만의 작은 아침 의식이었다. 오늘부터는 아침 장사도 시도해볼까 합니다. 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헤일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인들을 겨냥한 아침 장사는 작은 결정 같았지만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출근을 서두르는 샐러리맨,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대리기사, 복잡한 격식 없이 빠르고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단골이 되었다. 이른 아침에 멸치국수는 처음엔 낯선 풍경이었지만 곧 동네의 익숙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장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 리듬은 급격히 요동쳤다. 지훈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고 헤일리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조는 일이 잦아졌다. 피로감은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의 위기가 찾아왔다. 지훈은 예전처럼 자주 웃지 않았다. 불행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온통 재고, 관리, 월세, 식자재 단가, 빡빡한 스케줄 등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는 퇴근 후 반지하 방의 작은 밥상에 앉아서도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시간이었다. 헤일리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당장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사라진 삭막한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어느 날 자정, 식당 마감을 끝내고도 지우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영수증과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청소를 마친 헤일리가 주방 문턱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나와 함께 있지 않네요.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는 지훈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지훈은 볼펜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그가 변명하듯 짧게 대답했다. 알아요. 헤일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피곤하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식당 안을 맴돌았다. 숨막히는 침묵이라기보다는 짙은 아쉬움과 서운함이 섞인 고요함이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두 사람의 더 나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정작 그 미래를 꿈꾸게 했던 가장 소중한 이유이자 동반자와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를 비난하는 싸움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감정을 꺼내놓는 진솔한 고해성사였다. 헤일리는 사업의 부속품이나 스케줄의 일부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상실감, 더 이상 연인이 아닌 동업자로만 남게 될까봐 두렵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훈은 다시 옛날의 지독한 가난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에게 지워진 이 식당과 아내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었지만 대화를 통해 엉켜있던 오해가 풀렸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연습했다. 바쁜 와중에도 장부를 덮고 5분이라도 헤일리와 마주 앉았다. 매상이나 식자재 이야기는 일절 배제한 채 그저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다시 따뜻해졌다. 그러던 중 세상은 또다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전에 찾아왔던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액수가 적힌 계약서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번화가에 지훈네 국수 2호점을 직영으로 열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눈앞에 수많은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헤일리도 문서를 꼼꼼히 살폈지만 섣불리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생각해보면 그는 평생 가난에서 도망치는 것에만 급급했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지금의 작은 식당과 소박한 삶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행복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계약서의 숫자는 너무나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셔터를 내린 뒤 목적지 없이 밤거리를 걸었다. 과거에 비해 서울의 야경은 훨씬 더 눈부시고 선명해진 느낌이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오래된 공원 앞에 다다랐다.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쓴 벤치는 그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지훈이 벤치에 주저앉았고 헤일리도 그의 곁에 앉았다. 예전엔 지훈이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내일 하루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국수 한 그릇과 쌀 한 줌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헤일리가 희미하게 웃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걸 원하게 됐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헤일리를 바라보았다. 텅 빈 공원 벤치에서 쓰러질 듯 울고 있던 연약한 이방인은 온데간데 없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자신과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걷는 단단한 여인이 곁에 있었다. 우리는 성장한다고 해서 서로를 잃지는 않을 거예요. 헤일리가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잃게 되는 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할 때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지훈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울렸다. 당장 그날 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선택이라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지금 딛고 있는 이 소중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며칠 뒤 지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다. 영원히 기회를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 자신들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통화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지훈이 헤일리를 향해 씩 웃었다. 당분간은 우리 둘이서 이대로 해봅시다. 헤일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불안감을 회피한 자의 안도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충만한 안도감이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갔다. 삶은 극적으로 쉬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훨씬 단단하게 균형을 잡아나갔다. 점심시간엔 여전히 손님들로 전쟁통을 치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엔 파리만 날리기도 했다. 피로감은 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여유로운 농담과 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오후 초창기 포장마차 시절부터 오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스마트폰 사진첩을 뒤적거리더니 옛날 지훈의 리어카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장님, 이때만 해도 참 풋풋했는데 말이야. 꼬질꼬질 해가지고 식당 안에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지훈도 오랜만에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었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친 텅 빈 식당에 서서 지훈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다. 언제 멈춰서야 할지, 언제 다시 발을 내디뎌야 할지, 그리고 그 험난한 길 위에서 누구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 작은 식당은 결코 화려한 대박 맛집도 전국구 체인점도 아니었지만 지훈에게는 생존과 투쟁을 넘어 진짜 삶을 가르쳐준 인생의 성소였다. 아무 데가 없이 내밀었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어떻게 모든 것을 구원했는지를 증명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어 지루했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식당도 계절에 맞춰 조금씩 단장을 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저녁에 차가운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에 두꺼운 비닐막을 쳤다. 소소한 변화였지만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며 국물을 마실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지훈은 이제 굳이 묻지 않아도 손님들의 얼굴과 취향을 외웠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는 고시생, 국물을 2번씩 리필하는 택시기사,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하고 국수만 후루룩 비우고 떠나는 시장 상인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헤일리 역시 식당 운영에서 자신만의 명확한 역할을 찾았다. 재고 관리는 그녀의 몫이었고 까먹기 일수인 지훈을 대신해 꼼꼼히 장부를 챙겼다. 식자재의 납품업자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일도 그녀가 도맡았다. 처음엔 서툰 한국어 탓에 진땀을 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해졌다. 거래처 사장님들도 그런 그녀의 야무진 성격을 인정하고 더 이상 밑장 빼기를 하지 않았다. 지훈은 곁에서 그 모습을 든든하게 지켜보며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응원임을 배웠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체격이 왜소하고 옷차림이 낡은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식당 앞을 서성였다. 다 낡아빠진 책가방을 맨 아이는 문 밖에서 메뉴판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지훈은 행주를 내려놓고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꼬마야, 국수 먹고 싶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지훈은 그 변명 뒤에 숨겨진 서글픈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옛날 배를 줄이며 남이 먹는 국수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헤일리를 바라보았다. 헤일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작은 그릇에 소면을 삶아 담고 따끈한 육수를 넉넉히 부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거 식기 전에 먹고 가. 그녀가 아이의 등을 살짝 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망설이며 국수 그릇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내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국수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국물을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이 허기진 외국인에게 내밀었던 첫 국수 한 그릇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마음을 다잡듯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삶은 꼭 거창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국수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이었다. 몇 주 뒤 식당 옆 건물의 작은 철물점이 문을 닫았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쓸쓸하게 붙어 있었고 골목은 한층 더 적막해진 듯했다. 지훈은 셔터가 닫힌 그 가게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자영업자에게 누군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남일 같지 않은 서늘함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마감을 하며 지훈이 넌지시 입을 열었다. 만약에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죠? 헤일리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문은 닫힐 수 있어도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명쾌하고 위안이 되는 대답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를 잃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동네의 작은 일들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사에 한 달에 한 번씩 국수를 후원하거나 동네 자율방범대 아저씨들에게 추운 겨울밤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어주기도 했다. 대단한 자선사업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점차 그들을 저기 국수 파는 총각이랑 외국인 여자 대신 지훈이랑 헤일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동네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일대가 암흑천지가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훈과 헤일리는 식당 문 앞에 캠핑용 랜턴과 촛불을 켜두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불빛을 보고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접이식 의자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휴대용 라디오를 켰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걱정, 내년에 입학하는 손주 이야기 등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조각들이 랜턴 불빛 아래 부드럽게 섞여들었다.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귀를 기울였고 헤일리도 이웃 아주머니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밤은 유독 길고 포근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네요. 모두가 돌아간 뒤 빈 의자를 정리하며 지훈이 중얼거렸다. 헤일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장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그들은 주말 오후 시간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다. 근처 자취촌에 사는 성실해 보이는 학생이었다. 지훈은 무생채를 써는 법, 육수불, 조절하는 법,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의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쳤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책임감과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하루는 아르바이트생이 긴장한 나머지 국수에 들어갈 소금 양을 잘못 맞춰 국물이 짜게 된 적이 있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나무라려던 순간 지훈은 스스로를 멈춰 세웠다. 그는 국물을 다시 한번 맛보고 길게 한숨을 쉰 뒤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물을 더 붓고 멸치를 더 넣어서 살려보자꾸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향한 관용이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지훈 스스로의 삶에 대한 너그러움이기도 했다. 장사를 끝내고 난 밤, 식당 바닥에 마주 앉아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정산할 때면 그들의 온몸엔 진한 육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벌어들인 돈은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내일 하루를 무사히 살아가기에 딱 알맞은 액수였다. 가끔 후회할 때 없어요? 지훈이 돈을 세다 말고 불쑥 물었다. 헤일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는 많아요. 하지만 이 삶을 후회한 적은 단 하루도 없어요. 그녀가 눈꼬리를 휘며 웃었다. 당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 활짝 웃어 보였다. 계절은 또다시 돌고 돌아 식당의 일상도 그에 맞춰 흘러갔다. 눈보라가 쳐서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고 날씨가 너무 더워 냉국수가 불티나게 팔려 일찍 셔터를 내리는 날도 있었다. 모든 날씨와 기복이 그들의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어느 이른 아침 재료 손질을 준비하던 지훈은 포스기 옆에서 헤일리가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반듯하고 정성스러운 한국어 글씨였다. 매일매일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지훈은 그 쪽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종이 조각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 포장마차 시절부터 단골이었던 중년의 회사원이 국수를 훌훌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가를 닦았다. 참 신기해. 사장님 솜씨는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맛이 안 변해. 그게 제 유일한 재산이니까요. 지훈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간 뒤 지훈은 가스불 위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대형 육수통을 가만히 응시했다. 뜨거운 김이 주방의 공기를 타고 피어오르다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다. 마치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가 버린 과거의 시간들처럼. 그러나 사라지는 그 순간마저도 누군가의 속을 덮여주기에 충분히 따뜻했다. 식당 창밖으로 짙푸른 서울의 밤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훈과 헤일리는 좁은 주방에서 어깨를 맞댄 채 묵묵히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한 편의 영화처럼 완벽하거나 결점 없이 매끄러운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문제가 터졌고 계산기 앞에서 한숨을 쉬어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각자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맞추며 걷는 동반자였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셔터를 올리고 진심을 다해 국물을 끓이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한 그들의 소박한 기적은 매일 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런 기상청의 예보 없이 찾아오는 흐린 날씨처럼 아침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그랬다.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고 식자재가 늦게 배달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검은 먹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평소보다 눈에 띄게 동작이 핫든 지훈이 텅 빈 육수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카운터를 정리하던 헤일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짚었다.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은데? 지훈은 스스로도 이유를 몰라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좀 덜 잤나 봐요. 그는 습관처럼 가스 밸브를 열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영혼은 현실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느 어두운 그림자에 발목을 잡혀 끌려다니는 듯했다. 점심시간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늦은 오후였다. 식당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고 한산해졌을 무렵 식당 유리문 밖에서 한 여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긴 듯했고 수수하다 못해 낡은 옷차림에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굽어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꼿꼿한 시선에서 기묘한 위엄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간판과 식당 안을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주방 카운터 뒤에 선 지훈의 얼굴에 와서 거짓말처럼 부쉈다. 지훈아, 갈라지고 메마른 음성이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희미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벼락이 치듯 선명하게 꽂혔다. 시간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국수를 삶으려던 지훈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집게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눈앞에선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수척해져 한눈에 알아보긴 힘들었지만 뼈에 새겨진 본능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다. 엄마,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 단어를 토해냈다. 카운터 쪽에서 냅킨을 채워 넣던 헤일리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너무나 파리하고 서글픈 미소가 번졌다. 지나가다 들렀어.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번듯한 내 가게를 차렸다고. 지훈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떼지 못했다. 당황, 분노, 원망,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한꺼번에 얽혀 그의 목통을 틀어막았다. 겨우 정신을 차린 지훈이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의자를 빼주었다. 앉으세요. 평소라면 눈 감고도 뚝딱 말아낼 잔치국수였지만 냄비에 소면을 넣는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어머니 앞에 놓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무젓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식당의 공백을 채웠다. 간간히 손님들이 들어와 주문을 했지만 지훈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만 들렸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비운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고생을 퍽 많이 한 모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뚝뚝 묻어났다.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가게 일이 다 그렇죠 뭐. 그 짧은 대답 속에 지난 몇 년간 포장마차를 끌며 흘린 눈물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조용히 카운터 뒤에 서 있는 헤일리에게 향했다. 저 아가씨가 내 짝이냐? 지훈이 침을 꿀꺽 삼키며 끄덕였다. 헤일리는 다가와 서툰 한국어로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눈물 콧물 쏟는 드라마틱한 상봉의 순간은 없었다. 어머니는 변명도, 지난 세월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구차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훈 역시 왜 이제야 찾아왔냐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묵혀둔 응어리와 침묵 속에 꾹꾹 눌러 담은 회한만이 차가운 공기 속을 떠다녔다. 어머니는 쌈짓돈을 꺼내 밥값을 계산하려 했고 지훈이 극구 말렸지만 기어이 식탁 위에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두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어머니가 떠난 뒤 가게는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다. 지훈은 남은 오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로봇처럼 움직였다. 헤일리도
섣불리 그를 위로하려 들지 않고 묵묵히 곁에서 빈자리를 채웠다. 그날 밤 마감을 마치고 식당 불을 모두 끈 뒤 지훈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의 거친 손바닥만 노려보았다.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고 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가 마른 입을 떼며 말했다. 어릴 적에 저를 친척 집에 맡기고 떠나셨거든요. 살기 팍팍하다는 핑계로. 헤일리는 그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았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나도 가족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됐죠. 지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차라리 영영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원망만 하고 살았을 텐데. 어머니의 방문은 지훈이 오랫동안 콘크리트 벽을 쳐서 막아두었던 기억의 우물을 열어버렸다. 버림받았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품었던 재회에 대한 헛된 희망, 그리고 결코 갚을 길 없는 마음의 부채감. 지훈은 이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디에 쏟아내야 할지 몰라 숨이 막혔다. 며칠 뒤 예상치 않게 어머니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다. 이번에도 번잡한 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에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국수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고는 낡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놓고 돌아갔다. 그 짧은 만남이 반복될 때마다 지훈의 가슴속에서는 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의 파편들이 부딪히고 깨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우산을 접고 들어온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식사를 다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띄엄띄엄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 곁에 널 혼자 두지 않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애미로서 그게 제일 고맙고 미안하다. 그 덤덤하고 투박한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 한가운데를 직격했다. 평생토록 듣고 싶었지만 영원히 듣지 못할 거라 체념했던 어떤 종류의 허락이자 속죄였다. 지훈은 황급히 뒤돌아 싱크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밤 지훈은 식당 셔터를 내린 뒤 간판 불빛 아래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가게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썩어 들어가던 상처의 고름을 직면하고 과거와 화해해야만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헤일리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팔짱을 꼈다. 과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기 마련이에요. 그녀가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누구를 들일지는 온전히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훈은 젖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벽한 용서나 극적인 화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훈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식당의 자물쇠를 굳게 채웠다. 마음의 짐은 조금 무거워졌을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고 충만해져 있었다. 진정한 성장이란 과거의 흉터를 애써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해가 뜰 것이고 어김없이 식당 문은 열릴 것이다. 육수는 뜨겁게 끓어오를 것이고 손님들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지훈과 헤일리는 상처 입은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억지로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두 팔 벌려 껴안으며 지금 이곳에서 그들의 눈부신 하루를 다시 살아낼 것이다.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서